안녕하세요. 엑소그룹 권자영입니다. 빅뉴스 15번째 팟캐스트입니다. 빅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IT, 스타트업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웹사이트이고요. 주소는 news.ada.io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빅뉴스에 올라오는 뉴스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있고요. 애플, 구글, 팟빵,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등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화면과 함께 감상하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뉴스들은 빅뉴스 위클리에서 뽑았고요. 빅뉴스 가셔서 상단에 위클리 눌러보시면 제가 매주 월요일 아침에 지난 한 주간 빅뉴스에 올라온 뉴스들을 묶어가지고 이메일 뉴스레터로 발행을 하는데요. 그 위클리 뉴스에서 오늘 뉴스들을 뽑았습니다. 빅뉴스 위클리 72호를 참고해주세요. 이번 주 뉴스는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DMCA와 깃허브의 유튜브 다운로더 저장소 복원. 두 번째, 애플이 중소개발사 앱스토어 수수료를 15%로 인하했어요. 세 번째, 검로드 멤버십 서비스 공개. 네 번째, 유튜브가 창작자가 원치 않아도 광고가 노출되게 약관을 변경했어요. 다섯 번째, 애플 M1 칩의 성능과 앱들 준비 여부. 그럼 빅뉴스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깃허브의 유튜브 다운로더 저장소 복원인데요. 깃허브이 한 달쯤 전에 유튜브 다운로더라고 하는 커맨드 라인 도구의 저장소를 내려가지고 이슈가 되었어요. 이 유튜브 다운로더는 이름에서 보이듯이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파일로 내려받는 도구이고요. 커맨드 라인 툴인데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던 도구였거든요. 근데 요거를 RIAA, 미국 음반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게시를 중단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해서 깃허브이 유튜브 다운로드 저장소를 삭제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한 달 정도 계속 이슈가 있었고 다양한 뉴스들이 올라왔는데 최종적으로 깃허브이 유튜브 다운로드 저장소를 복원하면서 그간의 상황들을 잘 설명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글을 제가 간단히 번역을 해서 빅뉴스에 올렸는데요. 왜냐하면 글 자체가 굉장히 잘 쓰여졌고 아주 잘 해결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깃허브의 대응이 아주 훌륭했어서 요거를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다운로더가 내려간 이유는 음반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게시 중단 요청을 한 건데요. 이거를 가능하게 한 법이 뭐냐면 DMCA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 액트,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이라고 하고요. 1998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미국의 저작권법이에요. 왜 미국 저작권법이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들이 다 미국 회사들 거라 그렇긴 합니다. 깃허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DMCA는 저작권 관련돼서 여러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될 중요한 조항이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챕터 1에 있는 내용으로 저작권 보호 수단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기술 및 장치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한하거나 금지. 뭐냐면 저작권 보호 수단, 우리가 DRM 같은 거죠.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 기술적인 장치를 우회하는 것들을 만들어 파는 것이 금지된다라고 하는 거죠. DRM을 깨는 도구를 만들면 당연히 불법이죠. DRM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들을 다 금지시킨 게 요 DMCA가 하는 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챕터 2에 있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책임 제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금 깃허브처럼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가 올라오는 사이트들, 그런 서비스 제공자죠.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제한하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깃허브는 사용자들이 올린 콘텐츠, 특히나 소스 코드 같은 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스 코드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가 저작권자면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옛날에는 서비스 제공자한테도 소송을 걸 수 있었거든요. 왜 이걸 네가 올렸어? 근데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올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서비스에 사용자가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DMCA가 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자, 당신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 근데 누군가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서비스 제공자한테 당신 사이트에 올라온 그 콘텐츠는 내 거예요 라고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을 소명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통지 및 게시 중단, 그 저작권 침해 저작물을 올린 사람들한테 통지하는 거죠. 당신이 올린 저작물이 저작권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게시가 중단됩니다 라는 통지를 하고 지우기만 하면, 이런 절차를 충분히 따르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자는 면책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항인 거예요.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이트들, 요즘에 대부분의 사이트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됐던 깃허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다 사용자들이 올린 컨텐츠,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UGC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가는데, UGC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서비스 제공자가 요 DMCA 관련된 소명 프로세스를 잘 지키기만 하면 면책되는 거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거든요. 요 두 개가 DMCA가 하는 큰 역할이고, 이것 때문에 한국의 저작권법도 같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FTA 때문에 저 저작권법을 우리도 비슷하게 적용해야만 했기 때문에 한국의 저작권법도 비슷한 조항이 생기도록 변해왔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미국 음반산업협회가 깃허브에 유튜브 다운로더가 DMCA 1항과 2항을 다 침해한다고 소명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깃허브 입장에서는 게시 중단, 테이크다운이 왜 일어났냐. 당연히 DMCA 법을 지켜야 되니까 지었는데, 그 중에서도 음반산업협회가 소명한 그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한 기술적 보호 조치, TPM이라고 하는데요. Technical Protection Measure. 그러니까 유튜브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술적 보호 조치를 유튜브 다운로더가 우회했다라는 게 음반산업협회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EFF, 전자 프론티어 재단에서 그거에 대해서 리버설 레터를 보낸 거예요. 음반산업협회가 주장한 것들이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설명했습니다. 설명한 것들이 보면 잘 읽혀요. 뭐였냐면, 자, 유튜브 다운로더가 침해하고 있는 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유튜브 다운로더의 유닛 테스트가 상용 음악을 레퍼런싱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유튜브 다운로더의 소스 코드에 보면 다운로더 코드 말고 그 유닛 테스트에 몇 개 저작권이 걸린 음악, 저스틴 비버 뮤직비디오였나? 그게 주소가 적혀 있어요. 왜냐면 유닛 테스트를 하느라고 걔를 쓰는데 그거 자체가 저작권 위반이다라고 음반산업협회가 얘기한 건데, EFF 말은 주소를 적는 거는 유튜브 다운로더 소스에는 그 음악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링크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링크를 통해서 유튜브 다운로더가 하는 것은 전체를 다운로드 받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스트리밍해서 몇 초만 테스트하는 건데, 그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또한 유튜브 다운로더가 음악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를 재배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유튜브 다운로더는 그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튜브 다운로더는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물론 요거는 나중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튜브 다운로더 제작자가 유닛 테스트에서 저작권 걸린 음악 링크를 빼는 것으로 얘기돼서 그거는 테스트 케이스를 바꾸는 걸로 잘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튜브의 시그니처 코드라는 건데, 음반산업협회의 주장은 유튜브 다운로더가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였는데, EFF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합니다. 유튜브가 동영상을 볼 때 시그니처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쓰는데, 그 시그니처라는 메커니즘은 유튜브 서버에 접속하면 서버에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 살짝 내려오는데, 브라우저로 그 브라우저에서 이 시그니처라는 것을 숫자로 계산을 한다. 근데 그 숫자로 계산한 시그니처는 단지 URL의 일부일 뿐이지 그게 뭐 암호화된 정보나 그런 게 아니다. 이 시그니처라는 정보는 브라우저에서도 그냥 다 보이는 거고 유튜브의 비디오 스트림은 전혀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시그니처를 쓰는 거는 전혀 카피라이트를 우회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튜브 서버와 자바스크립트가 통신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그게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를 우회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잘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깃허브이 그 주장을 받아서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TPM 위반 사례가 아니다.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한 사례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EFF가 보낸 그 정보를 통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메인테이너가 아까 그 테스트 코드에서 저작권 있는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도록 패치를 제출함으로써 이제는 그럼 저작권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그래서 복원해준다라는 거였어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깃허브이 그 다음에 한 일들이 좋습니다. 깃허브이 보니까 요 DMCA 법 중에서 이 안티 서컴벤션 우회를 방지하는 요 법안의 내용이 섹션 1201인데요. 보니까 섹션 1201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1990년대 후반에 논의된 것이라서 현재하고는 약간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자신들이 앞으로 이 섹션 1201
카피라이트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개편하겠다라고 해서 검토 프로세스를 쭉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이 카피라이트 우회에 대해서 모든 주장은 기술 전문가가 리뷰하겠다. 지금 요번에 한 것처럼 EFF가 리뷰한 것처럼 잘 알고 보면 이거는 우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술 전문가가 리뷰하는 거고 그래서 법률 전문가가 면밀히 검토해서 DMCA 범위를 넘어가는 요청은 다 거부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작권 권리자가 GitHub에 보낸 클레임이 모호하면 우리는 개발자 편에 서겠다. 확실한 우회 증거가 없으면 그냥 저장소를 그대로 두겠다. 이번처럼 잘 모르겠는데 쟤네가 우회라고 얘기하니까 삭제 이렇게 하진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쭉 정리했습니다. 프로세스가 잘 정리된 것도 있어요. 요거는 가서 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미난 건 이렇게 해서 개발자 우선으로 DMCA의 섹션 1201 클레임을 처리하는 것이 요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고 오픈소스화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 똑같을 거거든요. 코드가 올라오는 모든 리파지토리, 깃랩도 있을 거고, 다른 이제 코드 저장소나 아니면 노코드 툴도 마찬가지고, 저작권을 우회하는 코드가 올라올 수 있는 많은 곳이 있는데, 그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DMCA 섹션 1201에 대해서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게시 중단을 요청하고 하면은 이게 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이 법적 방어 비용을 도와줄 수 있는 펀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디벨로퍼 디펜스 펀드라고 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약 11억 원 정도를 내가지고 펀드를 만들고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DMCA 법 자체가 20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현재랑 맞지 않으니 그거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글을 적은 겁니다. 굉장히 잘 정리가 된 문서고 이 내용 자체가 전 좋았던 것 같아서 제가 글을 쭉 적어놨는데요. 한번 글을 좀 보시고 왜 이런 설명을 들었는지 한번 글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잘 처리가 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 애플이 중소개발사 앱스토어 수수료를 15%로 인하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에픽이 포트나이트 게임의 그 수수료를 못 내겠다고 싸우면서 삭제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반독점법 관련돼서 얘기 나오고 지금 법원에서 에픽이랑 싸우고 있거든요, 애플이. 근데 애플이 약간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총 수익금이 11억 원 이하, 100만 달러 이하의 개발사는 2021년 1년 동안 수수료를 15%로 인하해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1년 단위로 그 전해 수익이 100만 달러, 11억 원이 안 되면 다음 해에는 15% 수수료를 내는 거고요. 만약에 다음 해에 자기가 돈을 잘 벌어서 11억을 넘으면 그 해에 남은 기간 동안에는 30%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또 혹시나 한 해에 100만 달러 이하로 벌게 되면 그 다음 해에는 다시 또 15%. 그러니까 11억 이하로 버는 개인 개발자나 중소개발사는 수수료를 15%로 인하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애플이 많이 물러섰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실 게 제가 예전에 올린 요즘 개발자들은 앱스토어가 제공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수료에 대해서 정리된 게 좀 있는데 애플의 수수료는 사실은 2008년에 스티브 잡스가 앱스토어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수수료 7대3으로 갈 거야 했을 때 그때 발표해서 아무도 7대3에서 박수 안 쳤던 거 저 기억하거든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7대3이라고 했는데 우와 이게 없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긴 했는데 숫자가 듣기에도 좀 부담스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아이폰이 앱스토어를 만들기 조금 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었잖아요. 그때 어땠냐면 피처폰에 앱 올리는 게 힘들었고 해외 같은 경우는 자바로 된 어플리케이션 올리고 하는데 수수료가 50%, 70% 이랬었어요. 한국은 예전에 피처폰 쓰신 세대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시절에 공식 수수료는 10%, 15%였거든요. 위피나 부루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게 공식 수수료는 10%, 15%니까 훨씬 좋았네 라고 생각되지만 아니요. 그거보다 그 뒤에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선 인터넷 포탈 이런 데서 저 게임을 홍보하려면 앞에 추천 메뉴 섹션이 있어야 됐거든요. 추천 메뉴에 올라가는 비용이 되게 컸고요. 그거 외에 모바일에서 어떤 이미지 포맷, 사운드 포맷, 개발 툴 이런 비용들이 다 뒤에 붙어가지고 실제로는 개발사한테 오는 돈이
오디오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많이 못 벌었어요. 그때는 통신사가 슈퍼갑이었거든요. 뭐 애플이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고 그 시절엔 그랬고, 근데 애플이 딱 나서면서 우리는 7대3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나서 업계 표준 금액처럼 이 7대3 환급률이 그냥 고정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는 다 30%고 아시다시피 밸브, 스팀 있죠. 스팀도 30%고요. 소니도 MS도 닌텐도도 다 30%예요. 유일하게 좀 싼 데가 어디냐면 에픽. 에픽이 하는 게임 스토어는 12%입니다. 조금 싸죠. 왜냐면 에픽은 스팀이랑 싸워야 됐으니까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는 이런 식으로 돌아갔었고, 근데 모바일에서 애플이 이 30%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했는데, 전체는 아니지만 중소규모 개발사한테만 내려준다고 생각했던 건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좋은 결정이고, 구글이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인앱 결제 정책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는 인앱 결제 정책이 조금 느슨했었는데 다 빼버렸거든요. 내년부터는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요거 나오면서 구글이 인도는 유예해줬고 한국도 내년 9월까지 일단 유예하겠다. 이게 신규 앱에 대해서 원래 내년 초부터 반영한다고 했다가 9월로 일단은 밀어놨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구글도 중소개발사 15%는 쫓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검로드의 멤버십 서비스 공개입니다. 검로드는 국내에서는 사실 거의 쓰이지 않는 플랫폼이긴 합니다. 뭐냐면 디지털 콘텐츠 판매에 특화된 커머스 솔루션인데요. 카페24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파는데 우리나라가 뭐 카페24나 고도몰이나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는 디지털 상품은 잘 안 팔고 대부분 피지컬 굿즈, 오프라인 상품들을 파는데 집중하잖아요. 검로드는 창작자를 위한 솔루션이라서 이 창작자들이 팔 수 있는 것들, 뭐 이북, 아이콘, 사진, 비디오, 온라인 강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파는데 집중합니다. 물론 피지털 굿즈도 팔 수 있어요. 뭐 티셔츠나 그림이나 뭐 핸드메이드 제품들 이런 걸 팔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를 위한 이커머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가입하면 별도 페이지도 만들어지고요. 더 좋은 거는 내 블로그나 내 웹사이트에 작은 팝업으로 결제창을 딱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콘을 만들었어요. 그럼 아이콘을 100개를 얼마에 판다라고 하면 그거를 살 수 있게 바로 붙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제가 이 검로드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긱뉴스를 제가 작년에 만들고 나서 첫 번째 1번 뉴스가 긱뉴스 시작합니다라는 글이었고, 2번 글이 뭐냐면 검로드 창업자의 실패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길게 번역을 한 글이기도 한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1조 회사를 만들다 실패한 경험 이야기입니다. 검로드를 만든 사람이 핀터레스트 초창기 직원이거든요. 사일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19살짜리 사일이 핀터레스트에 있다가 핀터레스트에서 나와가지고 요 이커머스를 만들었는데 10년 동안 혼자 고생한 얘기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정이 많이 가는 서비스라서 저는 이 검로드 플랫폼이 재미난 거는 그런 기능이 돼요. 물건을 사는데 이 아이콘팩은 $5예요. 근데 내고 싶은 만큼 내세요. 이게 됩니다. 0을 낼 수도 있고 10을 낼 수도 있고 20을 낼 수도 있고, 기본 가격은 $5인데 부담되면 조금 싸게 내고 돈이 좀 여유가 되면 더 많이 내세요. 요런 옵션이 가능해요. 디지털 콘텐츠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요 옵션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면 꼭 이렇게 팔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검로드는 기본은 무료고요. 제품 개수는 제한이 없는데 약간의 제한, 그러니까 뭐 글 개수의 제한, 아니면 뭐 동영상을 판다고 하면 동영상을 SD까지만 제어한다거나 하는데 수수료가 좀 비싸요. 무료 사용자는 수수료를 좀 비싸게 받고요. 고급으로 가면 이제 프로 버전은 1000명 이하 고객을 가진 사용자는 월 $10 내고 가입을 하면 3.5% 플러스 건당 수수료 30센트 요렇게 해서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검로드가 요 멤버십 기능, 요즘 정기 구독은 거의 필수 기능이잖아요. 다들 이제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로 많이 가고 있어서 서브스크립션을 자신들의 상품으로 추가한 거예요. 디지털 상품에도. 그러니까 뉴스레터나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구독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구독하거나 뭐 유료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합니다. 이게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콘을 디자인을 해요. 아이콘을 디자인을 하는데 처음에 100개를 팔고 매달 10개씩 새로 주는 거를 구독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구독자한테만 매달 10개씩 아이콘이 배달되는 거예요. 디지털 상품인데 구독하는 모델, 아니면
제가 요즘 서브스택 같은 경우 이메일 뉴스레터를 유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거든요. 이메일 뉴스레터를 유료로 한다고 하면 돈을 받는 구독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요 검로드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면 똑같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스택이랑 거의 견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됐다라고 봐요. 고객 티어를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다 다르게 하는 그런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검로드는 디지털 컨텐츠 관련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하면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뉴스는 유튜브가 창작자가 원치 않아도 광고가 보이게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광고가 계속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 광고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창작자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YPP에 가입하지 않으면 광고가 노출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YPP는 예전에는 막 가입해줬는데 요즘은 창작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유료화할 수 있는 이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는 제한이 생겼어요. 구독자가 1000명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4000시간 이상 재생되어야지 YPP에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약관을 변경해서 어떻게 되냐면 YPP에 가입하지 않은 창작자의 채널 영상에도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창작자는 YPP에 가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상을 올렸는데 내 영상에서 광고가 나왔지만 나는 돈 못 벌고요. 그거는 유튜브가 다 먹는 겁니다. 기분은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창작자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데 내 영상에는 광고 달지 마세요 라고 설정할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에 무조건 광고를 유튜브가 원하면 붙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요 약관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즉시 적용됐고요. 미국의 국가는 2021년부터 차차 적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입장에서도 광고를 플레이하지 않는 영상의 경우는 자신들한테는 돈도 못 벌어주고 트래픽만 쓰게 되는 영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수익화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구글 포토가 무제한을 없애는 거랑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그냥 유튜브 플랫폼만 이용해서 영상을 맘대로 공짜로 뿌리고 있는 그런 프리라이더는 없애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꼭 가입하라고 이제 등 떠미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드는 뉴스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다시 또 애플 M1 칩 얘기예요. M1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M1 칩 공개하고 다양한 벤치마크들이 나오고 있는데 황당한 벤치마크는 애플 M1 칩으로 X86을 에뮬레이션해도 기존 맥보다 빠르다는 뉴스가 나와서 이게 황당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새 맥북 에어는 ARM 아키텍처로 되어 있으니까 X86 코드로 되어 있는 앱을 돌릴 때는 로제타2로 그거를 에뮬레이트해서 실행하거든요. 근데 싱글 코어일 때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그 성능으로 에뮬레이트해서 실행해봐도 기존 인텔 i9이나 i7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로 훌륭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뉴스였고, 또 하나는 애플 M1으로 GPU도 내장이잖아요. GPU 내장인데 그래픽 테스트를 했더니 지포스 GTX 1050 Ti나 라데온 RX 560보다도 빠르다라고 해서 이게 내장 그래픽 칩인데 75W짜리 데스크탑 그래픽 카드보다도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정말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자료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점점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M1 칩용 앱들은 뭐가 있어? 라고 하니까 요것만 잘 정리된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is 애플 실리콘 레디라고 해서 어떤 앱들이 지금 애플 실리콘을 지원하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페이지들이 나오고 있고요. 애플 앱스토어도 M1용 옵티마이즈된 앱들이 뭐 있나라고 해서 쭉 리스트하는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더짓 암이라고 암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모아놓은 페이지가 또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관심이 많은 거죠. 진짜로 돌아가고 있나? 그래서 M1 칩에 대한 성능에 대한 기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앱들이 예상보다 더 빨리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M1 칩이 가지는 의미가 애플이 지금 이제 세 번째 CPU를 전환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모토로라 MC68000 칩에서 파워PC로 1994년에 넘어갔고, 그리고 2006년에 파워PC에서 다시 인텔 X86으로 넘어왔는데 이번에 인텔 X86에서 ARM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약 12년, 14년 요 정도 10년 전 단위를 두고 세 번째 옮겨서 왔는데 이번 전환이 정말로 가장 스무스하게 그리고 어쩌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직도 국내에는 판매가 안 되고 있는데 나오면 개발자로서 한번 사용해보고 테스트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